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주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금남댁 정금남입니다. 민박집은 남편 사후 유산 정리하며 겨우 마련한 삶의 터전이었고 그간 묵었던 수백 명의 손님들보다 제일 무례한 손님이 아들이 될 줄은 그땐 몰랐지요. 엄마, 요즘 민박 잘 돼? 그날따라 유독 밝은 얼굴로 현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땀이 배어 축축한 손으로 내 팔을 툭툭 치면서 말이지요. 현수 옆에는 입가에 틴트를 바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며느리 세연이 따라왔습니다. 이 더운데 웬일이냐? 그냥 엄마 밥도 먹고 사업 얘기도 좀 하고. 그 한마디가 제 등줄기에 얼음물을 부은 듯 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돈 얘기할 땐 눈을 못 마주치던 녀석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말했죠. 에어컨 새로 바꿨나 봐요? 이런 데서 살면 전기세 걱정도 없겠네요. 말끝마다 깔깔 웃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 그날 점심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내놨는데 세연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엄마. 너무 짜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표정은 냄새나는 폐가라도 들어온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기껏해야 밥상이 무너질 듯한 긴장만 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깨듯 아들이 말을 꺼냈죠. 엄마, 사실 나 요즘 좀 어려워. 어려우면 어떡해. 사업이 좀 엉켰어. 투자도 꼬이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그래서 순간 아들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건 절박함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제 눈을 피해 말끝을 흐리는 그 모습은 살갑던 아들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으러 온 낯선 사내 같았죠. 그러니까 엄마, 그 민박집 명예 내 앞으로 해주면 안 될까?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탁 소리를 냈습니다. 땀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뭔가가 등에 흘렀고 그 순간 부엌 창문 틈새로 바람 한 점 없이 오직 매미 소리만이 기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덧붙였습니다. 그게 요즘 대세예요. 자산은 젊은 사람 앞으로 돌려놔야죠. 세금도 줄고 뭐든 편해요. 저는 말없이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다듬은 손톱, 주름 한 점 없는 팔, 그리고 밥 한 숟갈 먹지 않은 채 엎드려 있던 그녀의 손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요. 그들의 말은 마치 제 삶의 터전 위에 빨간 줄을 긋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 보험금에 내가 손님 밥상 차리며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산 거야.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그럼 가족이면 그깟 명의쯤은 양보하라는 거냐? 며느리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저 말투 들었어요? 현수 씨, 엄마 진짜 너무해. 아들의 입꼬리는 무너지듯 내려앉았고 그 무너진 자리에 제가 알던 내 새끼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선 방충망 사이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밤새 천장이 내려앉을 듯 조용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 한 점 스며들지 않았고 부엌 선반에 얹어둔 그릇 하나 움직이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을 삼키며 듣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오가는 발소리,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아들이 혹시 다시 내 문을 두드리진 않을까. 하지만 끝내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홀로 그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명예 좀 바꾸자. 요즘은 그렇게들 한다. 가족이잖아. 말끝마다 가족을 꺼내드는 그 애처로운 눈빛, 그게 오히려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 아이가 5살이었을 땐 감기에 걸리면 밤새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열나는 이마를 베개에 묻고 엄마 하고 부를 때마다 그 손 하나 잡겠다고 내 몸을 던졌습니다. 그 손이 컸고 말이 달라졌고 이제는 내 집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루는 고요했습니다. 햇빛은 창틀을 지나 부엌 바닥을 비스듬히 적셨고
거실 테이블 위엔 반쯤 마른 물잔 하나가 주인도 모른 채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벌써 일어나 있었고 세연은 거실 소파에 누운 채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 그 표정이 꼭 이 집을 하룻밤 빌린 모텔처럼 쓰는 것 같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봤어.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지? 지금 이 시점에서 민박집 명에 바꾸면 대출도 되고 사업도 다시 살릴 수 있어. 그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냐? 내 물음에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 말에 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처음처럼 가볍고 기회라는 단어는 언제나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때 쓰이더군요. 그럼 이 집을 내주면 너희 둘이 행복해질 수 있겠네? 엄마, 그렇게까지 말꼬리 잡지 마. 세연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현수 씨 말이 맞아요. 우리 둘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안 도와줘요? 그 순간 부엌에서 갑자기 찬물이 뚝뚝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전 교체한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그 소리는 유난히 커서 우리 셋이 말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느릿하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연아, 너 지금 나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협박하고 있는 거니?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이야.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이번엔 진짜야. 그래, 근데 현수야. 너 왜 지난 2년 동안 이 집에 단 한 번도 안 왔을까? 그건 바빴으니까. 그래, 바빴지.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같이 온 적 없었잖아. 내 아버지 제사도 전화로 죄송해요 한마디였고 나는 수건을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아니었니? 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 퍼지는 소금기 섞인 습기와 창이운 맴도는 공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이 집이 네 아버지 보험금으로 샀다는 거 알면서 하는 말이냐? 엄마, 그만 좀 해. 아니, 계속 할 거야. 너한텐 집이지만 나한텐 삶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연은 팔짱을 끼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집은 그렇다 쳐도 통장에 모아둔 돈은 좀 줄 수 있잖아요? 뭐? 현금 자산도 꽤 있으시잖아요. 현수 씨 말로는 몇 억 넘게 쌓아두셨다고 하던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이젠 아들이 아니라 금고를 털러온 강도 같았습니다. 그 돈은 너희 줄 돈이 아니야. 내가 병들면 나 돌봐줄 사람 없잖아. 민박 접고 요양 가면 그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요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가 있으니까. 그 말에 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너희가 있을 수 있겠니? 그날 오후 그들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집 문을 열고 나갔고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생각 좀 해봐줘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이후에도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그들 흔적은 물잔 하나, 어지럽힌 방석, 그리고 비릿한 공기였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 낯설 수 있다는 걸 그토록 생생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세상과 단절해버린 겁니다. 부엌 창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매미 소리 대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으며 지냈습니다. 방 안은 서늘했지만 마음속은 끈적한 불안으로 뒤덮여 밤이면 목덜미에 식은땀이 맺히고 새벽이면 가슴이 벌렁거려 눈을 뜨게 되었죠. 며칠 동안 아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세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정막이 어찌나 허전하던지 바보같이 내가 먼저 전화를 걸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손 내밀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또 기어들어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예 집 전체를 먹어치울지도 모릅니다. 그날따라 민박 손님도 없고 거실 시계 바늘만 덜컥거리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너무나 익숙한 벨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내 심장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나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도어락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화장을 짙게 한 얼굴,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려쓴 채 양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도어락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거실로 돌아왔죠. 그러자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살짝, 그러다 점점 강하게, 마치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벽이라도 부숴버릴 기세였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게 여셨어요? 세연아, 너 왜 왔니? 그냥 어머님 좋아하시는 포도 사왔어요. 마트 갔다가 생각나서. 그래? 나는 그녀를 들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문 앞에 두고 가렴. 어머님, 저 진짜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콱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젠 며느리까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현수는? 회사 갔어요. 출근은 하는데 일은 잘 안 되고요. 그 사람도 요즘 마음고생이 심해요. 어머님한텐 말 안 했지만 병원도 다녀요.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 다니는 건 내 집 명예 때문이니?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사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번만요. 안으로 들어가서 차 한 잔만 얘기하고 가면 안 될까요? 나는 문을 살짝 열어 그녀를 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 공기가 다시 변했습니다. 마루에 발을 딛는 소리, 슬리퍼 끌며 다가오는 발소리, 부엌에 들어서는 그녀의 시선까지 모든 게 침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 그 포도, 그리고 이거요. 건강즙인데 사실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요. 나는 말없이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테이블에 놓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 사실은 집 담보로 대출 알아봤어요. 근데 어머님 명의라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어머님이 진짜 잠깐만 명의를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면 대출 받고 사업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끓이던 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속이 뒤집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난 물을 부어 녹차를 2잔 내왔습니다. 세연아, 너희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지? 네. 카드값도 밀렸고 현수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지? 맞아요. 근데 너 지금 내가 명예 넘겨주면 그 대출로 뭐부터 갚을 생각이니?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연아, 그 돈으로도 너희 빚 다 못 갚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된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집에 그냥 사는 사람이 되겠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연아, 이 집 안 팔려. 팔아봤자 너희 빚만 갚고 나면 남는 건 없고 난 갈 곳도 없겠지. 나는 찻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한테 기대야 하니? 너희 둘이 벌어서 해결할 순 없니? 그녀는 그제야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진짜 싫어요. 어머님께 이런 말하는 것도 찾아오는 것도. 근데 너무 무서워요.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고 현수 씨는 자꾸 멍하니 앉아만 있고 전기세도 못 내서 이제 곧 정전될 판이에요. 그녀의 말에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끝에 남은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나 하나로 살 생각인가?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찬장을 열고 그동안 모아둔 서랍을 꺼냈습니다. 서랍 속엔 적금 통장 4권,
아버지 제사 때 쓰는 촛대, 그리고 남편 유골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네가 넘기라 하는 민박집의 원래 주인이야, 내 시아버지. 그녀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 너희 결혼식 때도 못 왔지. 암으로 죽었거든. 그 사람 죽고 내가 이 집 혼자 세웠어. 나는 서랍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세연아, 그걸 아는 네가 정말 이 집을 넘기라 할 수 있니? 세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감정이 막 뒤섞여서 다른 방법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번엔 쇼핑백도 포도도 그대로 두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번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쳤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짓말처럼 변해가는 그 광경이. 나는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릿한 바람이 들이쳤고 멀리서 또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어이 그 아이들이 다시 이 집 문턱을 넘었고 다음번엔 더 노골적으로 올 것입니다. 이건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문을 걸어 잠그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누가 온다고 예고하지 않아도 현관문은 항상 2번 철컥철컥 손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할 때도 거실에 앉아 TV를 볼 때도 그 쇠문 안쪽에 내가 있다는 게 유일한 위로이자 방어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없었는데 현관문 안쪽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거실을 내달렸습니다. 누구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사이로 내 아들 현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지? 그때 예전에 복사해둔 열쇠가 있어서 급히 왔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연이 아니라 이번엔 직접 왔습니다. 세연이 말했지. 나 요즘 진짜 힘들다고. 엄마, 우리 솔직히 말하자. 이 집이 엄마 혼자 쓸 집은 아니잖아. 방이 몇 갠데 거실만 해도 얼마나 넓어. 나는 거실 한쪽에 놓인 에어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더위에 지쳐 혼자 설치기사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수야, 너 열쇠 복사해놨었니?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그때 혹시 필요할까 해서.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세연이 나타났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그녀는 이번엔 말없이 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결단하셔야 해요. 나는 천천히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래, 너희 오늘은 도둑처럼 들어오네.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자 한 통 없이.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그래, 가족이니까 다 털어달라? 세연이 말문을 잃었습니다. 현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우리가 엄마를 쫓아내자는 게 아니야. 그냥 명의만 잠깐 바꾸면 돼. 실제 사용은 엄마가 계속하는 거고. 아니, 나는 손을 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명의가 넘어간 순간 나는 이 집 주인이 아니야. 너희가 원하면 팔 수도 있고 대출받아서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아무 말 못해. 현수는 그제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잖아. 뭐? 이 집에서 우리 셋이 같이 지내면 되잖아. 세연도 밥 잘하고 나도 요즘 일 없으니까 민박일 도울 수 있어.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내가 너희 둘 밥해주며 같이 살자고 하는 거니? 아니, 그런 뜻은 엄마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현수야, 사람이 돈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 지금 내 말이 꼭 그래. 외로움을 미끼로 사람 하나 무너뜨리려는 말. 세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갈 데도 없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 서랍장을 열고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모은 생활비 일부, 현찰로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이 이상은 못 줘. 현수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 돈으론 어림도 없어. 알아. 근데 이 이상은 못 줘. 엄마, 지금 장난해? 아니, 내 전부야. 이건 내가 엄마로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순간 세연이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현수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말없이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선 매미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너희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다. 태양이 지는 건데 꼭 내 등 뒤로 누군가 달려드는 느낌이었다. 붉은 빛이 내 그림자를 벽에 찰싹 붙여놓았다.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런 빛깔 낯설지가 않네. 저녁 볕에 눌린 공기는 후끈했고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이젠 퀴퀴한 먼지 냄새만 가득 머금고 있었다. 어릴 적 살림살이 몽땅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던 그날도 이런 냄새였던 걸로 기억난다. 아들 현수는 소파에 등을 받고 앉아 있었다. 세연은 그 옆에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손에 쥔 채 가만히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현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진짜 이게 끝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물음에는 이미 대답이 있었다. 그들은 그 대답을 원하지 않았을 뿐 현수는 갑자기 일어나 내 앞에 섰다. 그리고 울음을 꾹 삼킨 얼굴로 말했다. 그럼 엄마는 진짜 우리 버릴 거야? 버린다고 생각하니? 그럼 뭐야 이게? 우리 다 가족이잖아.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했는데. 그 말에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뱉어진 소리가 어쩌면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세월의 무게였는지도 모른다. 잘했다고? 너 잘했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나는 현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너 대학 갈 때 누가 고깃집 알바 2탕씩 뛰며 뒷바라지 했지? 너 결혼할 때 누가 그 시댁 식구들 눈치 다 보면서 혼수 다 해줬어? 현수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를 노려보듯 쳐다보았다. 네가 그동안 잘했다고 느꼈던 건 그저 찾아올 때마다 손 비비고 웃는 나였겠지. 그러니까 그게 효도인 줄 알았을 거야. 근데 그건 그냥 내가 참고 참은 거였어. 세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도 않았다. 이제는 아예 얼굴이 사나워져 있었다. 어머님, 그럼 말씀 좀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 언제부터 가족 아니었어요? 결혼식 땐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추석에도 설날에도 저희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젠 뭘까? 돈 못 갖다 주면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는 가족이라고 믿었지. 근데 요즘 너희 모습 보면 내가 믿고 싶어서 만든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협박처럼 들려. 세연은 비웃듯 웃었다. 결국 돈이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우릴 내치는 거잖아요. 나는 조용히 부엌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작은 달력 하나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쌀 10kg로 구입이라고 메모한 포스트잇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맞아. 돈 때문이야. 너희가 내 돈을 노렸고 나는 그 돈을 내 노후라고 믿고 있었고.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젠 말할 때였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사람의 탈을 쓴 채 내 앞에서 자꾸만 이기심으로 굴기 때문에 더는 같이 못 있는 거야. 순간 현수가 쾅 하고 식탁을 쳤다. 엄마가 진짜 이럴 줄 몰랐다. 아니, 나는 너희가 진짜 이럴 줄 몰랐다. 그 말에 현수는 손등으로 입을 닦고는 말했다. 그래, 엄마 뜻대로 해. 근데 엄마, 지금 이 순간 잊지 마. 우린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도 네 선택이야. 세연은 봉투를 다시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딴 돈, 우릴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 마지막 예의였어. 그들은 결국 나갔다. 문은 이번엔 세게 닫혔다.
쿵 하는 소리가 현관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토록 차가워질 수 있는지. 나는 부엌으로 가 오래된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나는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댔다. 정적, 바람, 달그락, 숟가락 부딪는 소리. 이 조용함이 이제는 차라리 따뜻했다. 가족이라는 말이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론 칼날이 되어 내 목을 겨누기도 한다는 걸 나는 이 늦은 나이에 알게 됐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 갔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점원이 말했다. 어르신, 요즘 아드님 안 보이시네요? 나는 웃었다. 네, 바쁜가 봐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득 내가 너무 매정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밥은 먹고 있는지, 잠은 자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또다시 나를 흔들게 두어선 안 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천장 모서리에 생긴 작은 균열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다. 그게 꼭 우리 가족이 부서져 나간 모양과 비슷했다. 나는 기도했다. 말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이 애들 어디 있든 굶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시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소란스럽던 소리들, 말소리, 발소리, 그리고 내가 자주 하던 잔소리 같은 것들까지 모두 멎은 듯했다. 창문을 열어도 들어오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고 그 바람마저 이젠 살갗을 찌르지 못할 만큼 미지근했다. 거실엔 여전히 그들이 두고 간 봉투가 있었다. 500만 원. 나름 큰 돈이지만 지금 이 공간에선 고요를 깨우는 잡음조차 되지 못했다. 나는 며칠을 그 봉투를 치우지 않았다. 아무도 그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니 그저 그 자리에서 마치 존재를 잊은 듯 그대로였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현수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찾았다. 깨진 앞니로 웃고 있는 6살짜리 아이, 턱에 묻은 아이스크림 자국, 손엔 나무칼. 그 사진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책상 위에 눕혔다. 그 애는 어디로 갔을까? 속으로 중얼이며 나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민박 예약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부부라고 했다. 3박 4일 일정. 조용한 시골을 찾고 싶다며 혹시 직접 밥도 해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 순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가능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난 뒤 싱크대 앞에 서서 수전을 돌렸다. 찬물이 손에 닿자 문득 현실감이 밀려왔다. 그래, 다시 시작이야. 민박은 내 삶의 일부였다. 누가 뭐래도 이 공간은 내가 세운 집이었고 내가 일군 하루하루의 결실이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살았던 시간도 남편 없이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샜던 그날도 모두 이 공간 안에 녹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 기억들을 정말 쉽게 넘겨줄 수 있었을까? 예약한 손님 부부는 단정한 인상이었다. 아이 없이 조용히 쉬러 온다 했던 그대로 집안 여기저기를 조심스레 둘러보고 짐도 말없이 들여놓았다. 남편분은 정원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고 아내분은 내게 요리하는 법을 하나하나 물었다. 이 된장찌개 진짜 구수해요. 이런 맛 집에선 안 나더라고요. 된장은 오래 두고 발효된 게 맛을 내요. 새거 쓰면 깊은 맛 안 나죠. 내 말에 아내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진짜 엄마 같아요. 목소리도 손놀림도. 나는 그 말에 문득 멈칫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게 참 오래간만이었다. 그녀는 묻지도 않았고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저 잠시 쉬어가는 장소였으니까. 그날 밤 손님 부부가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부엌 창가에 앉았다. 창밖은 달빛이 가득했다.
담장 너머 풀숲에서는 벌레 소리가 자글자글했고 바람은 살며시 커튼을 들추었다. 텅 빈 거실, 그러나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재산 증여 거부 의사서, 본인은 소유한 민박집 및 모든 금융자산을 자식 현수, 며느리 세연에게 증여하지 않음을 명시함.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법적 서류는 아니었지만 내 결심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 그 문장을 마치고 나는 한참을 종이 위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내 선언이야. 며칠이 지나고 현관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마당에 물을 주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그곳엔 낯선 듯 낯익은 사람, 현수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말없이 서 있었다. 왜 왔니?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냥 보고 싶었어. 나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그 말 이제 믿기 힘들다. 엄마, 미안해. 세연이랑도 요즘 따로 지내. 나 지금 진짜 혼자야.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혼자인 게 두려워서 또 이 집에 오는 거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너 이제 혼자 살아봐야 해. 그래야 네가 뭘 잃었는지 알게 돼. 그 말에 현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로 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명확한 선택이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이쳤다. 예전 같으면 등줄기를 스치는 빛에 자다가도 눈을 떴을 텐데 요즘은 햇살이 이불 위로 내려앉아도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저 눈만 떴다. 빨랫감을 한쪽에 쌓아두고 일어나지 않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문 앞에도 택배 하나 없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고요함이 편안함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느꼈다. 민박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요즘은 손님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여름이 끝나가고 해도 짧아졌고 길게 머물다 가는 손님들보다는 그냥 스치듯 하루 묵고 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나는 굳이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고 누구도 깊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다가 마당 쪽을 내다봤다. 마른 빨래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 속에 섞여 있던 남편의 낡은 셔츠 하나. 벌써 12년째다. 그가 떠난 지 나는 그 셔츠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지? 내 말에 누가 대답해 줄 리 없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그날 오후 옆마을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정금남 어르신,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죠? 저희가 1인 노인 가구 생활 실태 조사하고 있는데 간단한 설문이라도 참여해 주실 수 있을지. 나는 대답했다. 네, 오세요. 그날 센터 직원은 단정한 옷차림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말투도 조심스러웠고 질문 하나에도 불편하시면 건너뛸게요 하며 배려가 묻어났다. 혹시 어르신께 가장 가까운 가족은 누구신가요? 그 물음에 나는 조금 망설였다. 그러곤 대답했다. 없어요. 네? 가까운 사람이란 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 말하는 거라면 없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이 막혔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현재 수입원은 민박 운영이신 거죠? 예, 적게는 하루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정도 벌어요. 그 외에 자산은? 그건 내가 혼자 살기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어요. 질문은 계속됐고 나는 답을 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 괜찮게 살고 있구나. 며칠 후 느닷없이 마당에 검정색 차 한 대가 들어섰다.
승용차는 낯설었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낯익었다. 현수였다. 나는 마당을 쓸고 있던 빗자루를 멈췄다. 무슨 일이야? 엄마, 할 얘기 있어. 여기서 해.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혼 서류야. 세연이랑 협의했어.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끝났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연이 결국 자기가 운영하던 뷰티숍도 정리했어. 돈 문제로 사람들한테 많이 쫓겼거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왜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지를 곱씹었다. 현수는 한참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 요즘 고시원 살고 있어. 카페 알바도 하고. 요즘 세상에 40 넘어서 알바하는 사람 얼마나 눈치 보는 줄 알아?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지금 뭘 바라고 온 거니?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잠깐만, 여기서만이라도 며칠만 지낼 수 없을까?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자신의 피난처로만 여긴다는 걸,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엄마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미안하다. 여긴 이제 민박집이야. 머물고 싶으면 예약하고 와. 그 말에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응,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종이에 적어봤다. 정금남, 그 아래 작게 이렇게 적었다. 엄마 이전에 한 사람으로. 며칠 후 민박에 예약한 손님이 도착했다. 조그만 딸아이와 함께 온 젊은 엄마였다. 혹시 아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아이 목소리 들리는 집이 더 좋죠. 그 아이는 아침마다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할머니,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요? 할머니, 왜 이렇게 손이 예뻐요? 할머니, 저도 이 집에 살면 안 돼요? 나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 났다. 뱃속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낯설고 반가운 감정. 그 아이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딸이 없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들 하나 있었지. 근데 이젠 없어. 그녀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머, 돌아가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마음에서 떠나보냈지. 밤이 되면 나는 요즘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린다. 남편 이야기, 현수 어릴 적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 나는 다시 쓰는 중이다. 내 삶을. 엄마가 아니라 정금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안엔 기다림도, 용서도, 미련도 없다. 오직 나만 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는 이 밤에. 정금남 씨, 본인 서명해 주세요.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된 서류 가장 아래 칸. 나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이름을 적었다. 정금남 붓펜 같은 검은 볼펜 끝이 종이를 눌러 내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눌렀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예쁘게 쓰시네요, 어르신. 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조용히 고동치는 감정이 있었다. 예쁘게 쓴 게 아니야. 온 생을 걸고 새긴 거지. 그 순간 누구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민박집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상 이름 그대로 나는 내 인생의 소유주였다. 며칠 전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아왔다. 복지센터 직원이랑 같이였다. 금남씨, 집 건물 관련해서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리라니요? 앞으로 혹시 모르니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해서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갑자기 쓰러지면 자식이 와서 법적 다툼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괜찮아요. 나는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도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센터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나는 마을 이장이랑 직원에게 커피를 내줬다. 진하게 내린 드립커피였고 고구마 말랭이를 곁들여서 냈다.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못해요. 직원이 웃으며 말하자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정식으로 말했다. 제가 민박집 한 지 14년 됐어요. 손님 하루에 3팀 받을 때도 있었고 겨울엔 눈 쓸고 연탄 떼며 방 3개 다 난방 돌렸어요. 이 손으로 하루하루 살았죠.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나 괜찮게 살았구나.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걸 꺼냈다. 평소엔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딱 한 잔 목을 타고 넘겼을 때 몸이 녹는 것 같았다. 안방 벽에 붙은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부엌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용한 집 안, 끓는 물소리도 발소리도 없었다. 그 정막이 내겐 이젠 익숙한 위로였다.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다. 동네 작은 독서 모임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혹시 같이 책 읽는 모임에 참여해 보실래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그 말에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해볼게요.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평생 처음으로 독서 모임이라는 걸 갔다. 회관 옆 작은 도서실, 책상 3개, 의자 10개, 그리고 노란색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벽. 안녕하세요. 정금남 어르신이시죠? 노란 스웨터를 입은 중년 여성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저는 진행자 이서정이에요. 오늘은 내 이름을 걸고 라는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는 시간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와 펜을 받았을 때 심장이 살짝 뛰었다. 책상에 앉아 첫 문장을 써내려갔다. 나는 정금남이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여자다. 그날 쓴 글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그 글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거실 한쪽 벽에 작은 액자에 담아 걸었다. 나는 정금남이다. 글자를 읽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등이 펴지고 숨이 깊어졌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집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박세연. 나는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현수가 아닌 세연. 그녀에게선 이혼 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작은 편지와 함께 담긴 미니 오디오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머님, 이건 제 사과예요. 늦었지만 제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어서. 이 안에 녹음된 건 제가 쓰고 읽은 글이에요. 나는 오디오를 조심스럽게 켰다. 세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어느 집 며느리였다. 그 집에서 나는 딸처럼 대접받았고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소비했다. 나는 그 집의 따뜻함을 그저 받아야 할 것으로만 여겼다. 이제 와서 알았다. 사랑은 빚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걸.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 집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된장찌개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녹음이 끝나고 오디오는 자동으로 꺼졌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기기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방울의 눈물이 턱 아래로 툭 떨어졌다. 며칠 후 나는 작게 메모를 하나 써서 현관문 옆에 붙였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입니다. 민박 손님 아니어도 오셔도 괜찮아요. 정금남.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된장찌개 되나요? 동네 어르신 한 분이었다. 그 다음 또 한 명.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된장찌개를 끓이게 되었다. 그걸 먹으러 오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 정금남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정금남 씨, 오늘도 된장찌개 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가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담 너머 마당에 놓인 접이식 테이블 옆에는 동네 어르신 넷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고 있었다. 오늘은 두부도 넣었어요. 내 말에 모두들 박수를 치며 웃는다. 한 손에 냄비를 들고 다른 손으론 국자와 국그릇을 챙긴 채 나는 부엌에서 마당까지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다.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수요일마다 차려지는 된장 밥상은 이제 이 마을의 작은 명절처럼 자리 잡았다. 동네 아이들, 젊은 엄마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와서 밥 한 술 떠가고 배부르게 웃고 떠나는 날, 누군가 말했다. 정금남 씨는 마을의 엄마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젠 그냥 정금남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내 이름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불렀다. 정금남, 이제 정말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날 오후 식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고 나는 바닥에 앉아 식기들을 닦았다. 구석구석 깨끗이 헹구고 물기까지 정성스레 닦아낸 그릇들을 부엌 찬장에 하나씩 올려놓는 그 시간. 그게 요즘 내 가장 고요한 시간이자 가장 명확한 시간이었다. 그러다 무심코 옛 찬장 아래 오래전 남편과 함께 쓰던 나무 접시 하나를 발견했다. 찢어진 틈 사이로 희미한 나이테가 드러나 있었고 구석엔 1998, 5, 10, 현수 생일이라 적힌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다. 어느새 그 오래전 봄날 아들 현수가 케이크 대신 된장국을 먹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모든 게 가능할 줄 알았다. 가족도, 사랑도, 희망도. 그리움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가장 사소한 틈 사이로 파고들어 내 가슴을 건드렸다. 나는 조용히 그 나무 접시를 껴안았다. 며칠 후 민박 예약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8월 15일 17일 성인 남자 1명, 조용히 쉴 공간만 필요합니다. 이름, 현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올 생각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는 그냥 수락했다. 누가 오든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예정된 날 정말로 현수가 나타났다. 여위고 그을린 얼굴, 어깨가 한쪽으로 기운 낡은 셔츠, 고개를 푹 숙인 채 문 앞에 선 그 아이. 엄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손님으로 온 거니? 응. 그럼 들어가. 방은 한 차의 작은 방이야. 네가 예전에 쓰던 방.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는 조심스럽고 시선은 자꾸 바닥만 향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끓이고 찌개를 데웠다. 반찬 두어 가지를 내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배고플 거야. 밥 먹어. 그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린 말이 없었다. 단 한마디도. 그 정막 속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서로의 시간을 대신했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설거지는 네가 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었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서는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한결 낮아졌고 별빛은 유난히 밝았다. 나는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생각했다. 용서란 게 언제 오는 걸까? 그리고 문득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금남 씨.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순간 가슴 한켠이 싸하게 저며왔다. 혹시 그 말이 내 안에서 튀어나온 내 속마음은 아니었을까? 누군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다시 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소리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언제 나갈 거니? 현수는 멈칫했다. 내일.
민박 예약 날짜 끝나는 날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했다. 엄마, 나 그냥 이 공간에서 조용히 머물고 싶었어. 이제 네가 말하는 엄마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알아. 그걸 안다는 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엄마, 그날 있었던 일 아직도 매일 생각해. 생각만 하고 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 아이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내 이름으로.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내가 바래온 말이었는지를 그도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밤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방명록을 내밀었다. 여기 이름 써. 손님이니까. 그는 그 작은 노트에 조심스레 글을 썼다. 2025년 8월 17일 박현수, 이젠 엄마가 아니라 사람 정금남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작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그렇게 기억해줘.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았다. 내 이름을 누군가 기억해 준다는 것. 그건 내가 누구의 엄마로 살아왔든 어떤 선택을 했든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가장 따뜻한 증거였다. 바람이 살랑였다.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정금남, 잘 살았다. 아침이 올 때마다 이불 끝에 닿는 햇살이 다르게 느껴진다. 예전엔 그 빛이 너무 뜨거워 귀찮기도 했고 때론 그냥 스쳐가는 계절의 일부였는데 요즘은 꼭 누군가가 다정하게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다. 금남씨, 일어나요.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런 속삭임처럼 나는 요즘 매일 그렇게 눈을 뜬다. 민박집 앞마당은 여전히 고즈넉했다. 지붕 끝에 내려앉은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나무 아래 작은 평상 위엔 내가 정리해둔 쿠션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물뿌리개를 들고 정성스레 꽃밭에 물을 줬다. 봄에 심은 나팔꽃이 어느새 담장을 타고 올라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걸 바라보며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사람도 피는 거야. 어디든 뿌리 내릴 수 있다면. 현수는 민박을 떠나기 전 작게 메모 하나를 남겼다. 엄마, 아니, 정금남 씨.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볼게요. 고마워요. 언젠가 다시 손님으로 올게요. 나는 그 쪽지를 거실 벽 한쪽에 붙여두었다. 누군가의 미안함과 용서가 담긴 문장이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았다는 증거로. 그날 이후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됐다. 연락도, 사과도, 심지어 사랑도. 그저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면 좋겠다. 어느 날 민박 예약 없이 하루를 온전히 비워두었다. 방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가득 들이붓고 오랜만에 가게에 가서 고운 수건도 새로 사왔다.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한 상점에서 오래된 전축이 눈에 띄었다. 이거 작동돼요? 예, 다 됩니다. CD도 되고 블루투스도 돼요. 나는 충동적으로 그것을 샀다. 집에 와서 전원을 켜고 가장 먼저 재생한 건 바흐의 무반주 첼로 곡이었다. 낮게 깔리는 선율이 거실 바닥을 타고 흐르며 오래된 내 마음을 쓰다듬었다. 그 음악을 들으며 나는 부엌에서 손칼국수를 만들었다. 멸치 다시를 오래 우려내고 반죽을 얇게 밀어 칼로 슥슥 썰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걸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 맛 하나로 몇십 년을 살아왔구나. 그게 스스로 기특했다. 그날 오후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겉봉에는 그냥 정금남님께 라 적혀 있었다. 박스를 열자 작은 도자기 하나가 나왔다. 찻잔이었다. 그 안엔 종이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다. 할머니, 저 나예요. 그때 된장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저도 나중에 된장찌개 끓일 줄 아는 사람이 될래요. 나는 그 쪽지를 꼭 쥐었다. 딱 2번 본 아이. 작은 아이가 작은 손으로 쓴 편지 하나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이런 삶도 괜찮았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다. 살짝 내려앉은 눈꺼풀, 미세하게 갈라진 입가주름, 희미하게 꺾인 어깨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예뻐 보였다. 지워지지 않은 상처들, 지나간 눈물의 자국, 오랫동안 참아온 말들. 다 그 자리에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아프지 않았다. 나는 내 얼굴을 보며 또 한 번 중얼거렸다. 정금남, 수고했어. 그리고 고맙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된장 수업을 열자고 제안했다. 금남 씨처럼 끓이는 법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배울 게 뭐 있다고. 에이, 다 알아도 금남 씨 손맛이 있잖아요. 결국 마당에 커다란 테이블을 두고 내가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누룽지까지 준비했다. 모두들 돌아가며 된장 푸는 순서, 멸치, 우릴 때 불세기, 두부 자르는 방향까지 하나하나 적어갔다. 수업이 끝나고 어느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금남 씨, 이제서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게 됐어요. 나는 그 말이 나에게도 그대로 닿는다는 걸 느꼈다.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맛으로 기억된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밤이 되었다. 문 앞에 가만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또렷했다. 바람은 적당했고 내 안에 흐르던 오래된 파문도 어느새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누구도 나를 위해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어도 나는 살아있다고. 그리고 나는 웃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금남, 그 이름 하나로 나는 마침내 나로 살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웃을 수 있게 되었다.